자, 인강드림 모의고사 2의 강좌 해설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서서히 모의고사도 좀 응시할 때가 됐습니다. 모의고사는 지금 이제 지난 3월부터 3, 4, 5, 6, 7, 8, 9회 정도에서 10월까지 하면 한 7, 8회가 진행되겠는데 꾸준히 모의고사를 응시 잘 하시는 분이 합격권에 가깝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업을 쭉 듣기만 하잖아, 그죠? 수업을 듣는다는 뜻은 인푸트, 이제 입력만 시키는데 내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아웃푸트, 출력이 돼 봐야 됩니다. 내가 옳게 알고 있는지 틀리게 아는지 또 거르게 알고 있는지 해설을 달리 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모의고사니까 모의고사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 모의고사 치고 나면 실망해서 뭐 멘붕이 왔다, 공부할 의욕이 없다, 에이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 모의고사는 당연히 점수가 나쁜 게 좋습니다. 만약에 모의고사를 95점, 96점, 100점 계속 받는다. 공부할 필요 없잖아, 지금.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의고사를 좀 응시하되 또 좀 어려워 보고 이래야지 공부하는데 동기부여도 되고 또 특히 문제를 더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절대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틀렸던 지문들은 안 틀리겠다. 이제 이런 목표를 가지고 모의고사에 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중개사법은 그래도 비교적 잘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타 과목들이 좀 힘든 과목들도 굳이 힘들다라고 느끼지 마시고 자, 그 지문들에 대해서 어떤 지문이 자꾸 잘 틀리는지 또 처음 보는 지문인 것 같은 것, 어려운 지문인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뽑아 보시기 바랍니다. 메모에 이렇게 적어 놓고 나중에는 그렇게 모아놓은 자료들만 해결하면 어차피 내가 기본 점수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비록 오답 노트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틀린 지문, 잘 틀리는 지문, 또 헷갈리는 것 볼 때마다 잘 틀리는 이런 지문들은 빈종이 한번 적어보는 연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모의고사 2회가 출발을 했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로 구성이 됩니다. 자, 1번 중개사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타당한 것은 용어의 정의 100% 출제 나옵니다. 자, 1번 개공사는 다른 사람의 을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X죠. 이건 개공사가 아니고 중개업이란 이렇게 나가야 되죠. 우리가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하고 여러분한테 요구했습니다. 1번 틀렸고 자, 2번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을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지금 똑같이 가죠.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덕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즉 여기 일정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덕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게 중개라는 정의죠. 그래서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을에 보수를 받고 지금 똑같이 나가잖아, 그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그렇게 이렇게 들어올 때가 제일 용어 정의가 어렵게 묻는 겁니다. 자, 중개업의 정의 세 가지가 그대로 돌았고 그때 중개의 정의를 중간에 넣습니다.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그래서 타당한 것은 2번 일단 잡고 3번 참 저하고 공부할 때 많이 했죠.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 그렇게 공부했지 또 등록한 자 이런 쓸데없는 소리가 들어가죠. X 4. 소공사는 개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공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소공사의 보조, 맞는데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때문에 또 X였습니다. 소공사 당연히 자격증 있죠. 5번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로서 하니까 더 읽기가 어려워졌다. 그죠? 중개보조원. 당연히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하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자, 용어의 정의 지금 1번 문제에서 정답이 2번으로 나가는데 용어의 정의 6가지는 여러분 반드시 글자 하나, 토시 하나까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용어의 정의는 자기가 이해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업에서는 초반기 수업에서는 항상 글자 그대로 암기할 것. 암기한 데서 조금이라도 틀리면 틀리게 처리하는 문제였죠. 자, 타당한 것은 몇 번? 답은 2번 이렇게 갑니다. 2번 문제로 접어들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가장 타당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중개업을 할 때 등록 기준은 100% 출제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출제됐습니다. 자, 타당하지 않는 것 찾아가는데 주식회사인 법인의 6명의 임원 중 대표자를 제외하고 3사람은 공인중개사이며
나머지 3명은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다. 이거 O예요. 자, 우리는 법인의 임원은 얼마?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이렇게 조건이 연결이 되니까 자, 임원이 6명 있고 대표자는 제외했으니까 6명 중에 3분의 1 하면 얼마? 2명 이상이면 되겠죠. 그래서 3사람의 임원이 공인중개사고 나머지 3명은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도 임원이 됩니다. 3분의 1이 공인중개사면 되니까 1번 질문 정확하게 돌았죠? 5. 2번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본금 9천만 원의 합자 회사이다. 원래 자본금은 얼마? 5천만 원만 넘으면 되죠. 그러니까 9천만 원에 이랬으니까 넉넉하다. 5. 3번 업무 정지를 받고 폐업 신고를 한 후 업무 정지 처분 기간 종료 후에 다시 개설 등록을 신청하였다. 되죠? 업무 정지 받은 자는 폐업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폐업하고 바로 등록은 안 되지만 업무 정지 기간이 지나고 다시 등록할 수 있다. 5. 4번 사무소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이 부동산 관리 자금의 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법인의 업무 중에 부동산 관리 자금 이런 문제는 없죠. 그래서 법인이 할 수 있는 14조 업무도 여러분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X. 5번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을 신청하기 6개월 전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았다. 5. 모든 교육은 얼마? 1년 이내에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전에 받았대. 그러면 착하다.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되죠. 자, 타당하지 않는 것 4번이고 이 4번에서 여러분이 잡으셔야 될 것 법인이 할 수 있는 14조 업무 우리 암기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암기표도 있고 법인의 14조 업무는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3번 접어들었습니다. 자, 3번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등록을 할 수 없는 개공사 등의 결격 사유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자는 여러분 결격 사유 100% 출제되는 단원이다. 이렇게 공부하죠. 지금까지 1회부터 33회 시험 때까지 결격 사유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결격 사유 제목을 아십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제목을 알고 나면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중급 수준입니다. 고급 수준은 이 결격 사유가 중개사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고급 수준인데 자, 초, 중, 고급에서 제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결격 사유 제목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에 해당하는 자를 찾으시오. 2년간 폐업했다가 재등록한 개공사로서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를 원인으로 등록 취소를 받고 2년이 경과되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보면 몇 년간 폐업했다고요? 2년. 그리고 폐업 신고 행위로도 취소를 받고 또 2년이 지났대요. 합의 몇 년 동안 영업을 안 했죠? 4년이죠. 자, 우리는 한 번 취소된 자 몇 년만 지나면 된다? 3년만 지나면 되니까 이 사람은 결격사유에서 벗어났습니다. 4년 동안 안 했으니까. 자, 2번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사유 아니죠?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선고유예가 뭐냐? 집행유예가 뭐냐? 이렇게 들어가면 골치 아프다 그랬죠? 뭐 골치 아픈 건 아니지만 단조롭게 선고유예 탁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결격 사유도 아니고 또 등록이 취소되는 사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선고유예만 들으면 결격 사유 아닙니다. 3번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 아니죠. 자, 이런 염려가 있는 자는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도 지금 몇 사람 있다 그랬죠. 가족이나 자기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가 결격 사유가 아니고 그런 자로서 법원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결격 사유입니다. 그때 선고받은 자를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그렇게 부르죠. X. 자, 혼인한 미성년자 당연히 결격 사유입니다. 우리 중개사법은 혼인을 하더라도 미성년자는 중개업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결격 사유죠. 5번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된 자 결격 사유 아닙니다. 자,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벌금이라는 말이 탁 보이시면 여러분 저절로 노래 제목이 이벌삼삼 이게 노래 제목입니다. 반드시 이 법을 위반하여 이 법이 중개사법이죠.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3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3년 동안 결격 사유인데 여기서 이 법이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중개사법. 그래서 노래 제목이 이벌삼삼. 저 벌 삼삼하면 틀려요. 지금 폭행죄 이런 것들은 벌금을 떠나서라도 결격 사유 자체가 아닙니다. 이 벌 삼삼 암기하셔야 됩니다.
4번 접어들었습니다. 자, 4번 개공사는 중개업무를 함에 있어서 중개보조원 등을 고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개공사 갑과 그가 고용한 보조원에 대해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자, 1번 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을이 중개보조원이죠. 을의 위반 행위에 대해 그를 고용한 갑 개공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등록관청은 갑에게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맞다. 이런 면책 조항이 도입이 되었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면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5. 2번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도 갑은 개공사는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틀렸죠. 당연히 중개보조원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개공사가 책임을 지고, 자, 개공사는 당연히 야, 잘못은 네가 했는데 내가 물어줬잖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을 행사 안 하면 중개보조원이 그 행위는 개공사가 책임진다 하고 계속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겠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없다 때문에 X. 자, 3번 중개보조원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을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개공사 갑은 을과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이런 관계를 부진정 연대 채무의 관계라 한다. 읽으셔야 됩니다. 익혀야 됩니다. 중개보조원이 한 행위는 개공사가 한 것으로 책임을 지니까 중개보조원이 잘못하면 개공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부진정 연대 채무의 관계라 합니다. 5. 4번 을이 업무상 행위로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개공사 갑이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렇습니다. 개공사는 자기가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된다. 무과실 책임이죠. 5번 을이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여 그를 고용한 갑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개공사 갑이 결격사유에 해당될 것은 아니다. 당연합니다. 개공사는 자기가 이벌3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3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결격사유지만 중개보조원의 행위로 양벌 규정에 있어서 벌금을 받았더라면 결격사유로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당연히 이게 합리적이죠. 벌금을 대신 받아주는 것도 큰데 만약에 결격사유로 가면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되는 불상사가 만들어지죠. 자, 중요한 판례고 틀리는 것 답은 2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5번이 이제 법인의 14조 업무고 이 법인의 14조 업무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됩니다. 자, 중개사 법령에서 제시하는 법인의 업무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부동산은 임대업 하면 틀려요. 임대 관리를 할 수 있다지 법인이 이런 업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2번 중개업 창업을 준비 중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을 제공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죠. 개공사를 대상으로 경영정보를 제공합니다. X. 3번 또 나왔죠. 중개업 창업을 위한 부동산 자금 알선업. 법인이 이런 자금을 알선한 그런 업을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X. 4번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 대리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 5번 도시개발사업의 공장용지에 대한 준공전의 분양 대행. 공장용지가 토지죠. 토지는 분양할 수 없다. 자, 우리는 주택과 상가만 분양 대행합니다. 그때 공장용지, 토지로 시험에 잘 들어오죠. X입니다. 주택과 상가만 분양 대행합니다. 자, 해당되는 것 답은 4번이고 여러분 법인이 할 수 있는 14조 업무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6번입니다. 개공사는 등록관청에 사무소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합니다. 그때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타당한 것은 하고 돌았습니다. 자, 1번 개공사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사용 신고할 필요는 없다? 맞다. 자, 여러분 이게 없다가 맞다 하기가 쉽지 않죠. 익히셔야 됩니다. 사무소 하나에 여러 명의 개공사가 사용하는 것을 공동사무소를 하는데 공동사무소는 공동사무소 설치하겠다고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다른 개공사가 그쪽 사무실로 이전을 해서 2명, 3명이 만들어지거나 아예 그쪽으로 등록을 하여 공동사무소가 만들어지지 별도의 설치 신고서 없다. 익히셔야 됩니다. 이거. 자, 타당한 게 1번. 돌았으니까 나머지는 틀렸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X입니다. 여러분 다른 법에 따라 중개업을 하는 자를 특수법인이라 하고 특수법인은 중개사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X. 3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분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하여야 한다. X죠. 여러분 분사무소는 지점을 말하는데 지점은 법인만이 설치할 수 있고 이런 지점에 관련되는 내용은 모두 본점에서 처리합니다. 분사무소 지역 하니까 X죠. 4번 중개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를 위한 업무 보정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X. 여러분 분사무소는 2억을 설정해야 되는데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 업무 보정이 먼저 들어갑니다. 여러분 중개사무소를 만들 때는 업무 보정이 먼저 안 들어가죠. 왜? 중개사무소는 등록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네 보정부터 설정하라.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등록이 되면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까지 보정을 설정하나 분사무소는 법인만이 설치되니까 법인은 벌써 등록이 돼 있는 자잖아. 그죠? 보정을 설정하고 들어옵니다. 할 필요가 없다 때문에 X. 5번 법인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하고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각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는 없다. X죠. 그래서 이 주된 사무소를 포함하여 라고 시험에 굉장히 잘 겁니다. 5번 지문도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자 타당한 것은 1번인데 의식하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런 신고할 필요가 없다가 답에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1번 지문은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7번 갑니다. 자 7번 개공사는 중개사무소를 전국 어디든지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에 관련된 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누가 처벌합니까?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틀렸죠? 여러분 강남에서 영업을 하다가 위반을 했습니다. 자 위반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거니까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옆에 동네 구리시로 이전을 하면 나는 구리에서 잘못했던 건 없잖아 하고 처벌을 안 한다면 이전만 하면 모든 사실이 다 해결이 된다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전 전의 사유로 발생한 행정처분은 누가 처벌하도록 했다? 이전 후 관청이 행합니다. 1번 지문 아주 중요하죠. 자, 그래서 타당하지 않는 것 1번부터 답으로 돌았습니다. 공부합시다. 2번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 이전 후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중개사무소 이전은 항상 이사부터 하고 신고하는 사후 신고제가 도입되어 있죠. 5번 법인인 개공사가 분사무소를 시군구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반드시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지점에 관련되는 사항은 모두 본점에서 처리한다. 4.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등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 확보 서류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니까 중개사무소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하면 틀려요. 사도 되지만 당연히 빌려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권을 확보할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5번 개공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내로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하니까 이전한 때라는 말이 이사부터 신고하죠. 이것을 여러분들은 이전할 때 이렇게 글자 하나 틀리게 들어오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식하지 않고 공부하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이전할 때 그러니까 이사하기 전에 신고하는 게 아니고 이전한 때는 신고하죠. 그래서 자, 그래서 타당하지 않는 것 1번이고 이 7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답이 1번입니다 라고 가는 게 아니고 문제를 의식하셔야 됩니다. 특히 1번 같은 게 저게 틀렸다는 걸 의식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 사무소 이전부터 하고 이전한 때는 10일 내로 신고하는데 이거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래서 사무소 이전도 정리됐습니다. 8번 문제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8번 개공사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휴업할 수도 있고 폐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휴업, 폐업에 대해서 타당한 것을 찾으시오. 자, 1번 개공사가 휴업기간 중 보정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설정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어차피 업무 보정을 설정하지 않고 영업하면 취소할 수 있다라는 상대적 취소 사유지만 지금 휴업 중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휴업 중에 보정이 끝났으면 당연히 아직까지 영업을 안 하니까 가입할 필요는 없고 휴업이 끝나면 가입이 돼야 되겠죠. X. 자, 2번. 휴업 중에 있는 개공사 당해 기간 중이라도 다른 개공사의 고용인이 될 수 있다. X입니다. 자, 휴업하고 다른 데 가서 일하면 역시 이게 이중 소속에 해당되겠죠. X. 3. 개공사가 사무를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하고 이 경우 당연히 전자문서로도 신고할 수 있다. X입니다. 여러분 휴업 폐업은 반드시 방문 신고합니다. 왜?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는 등록증이 지참되어야 되니까 전자문서는 안 되죠. X. 4. 휴업 중에 있는 개공사 중개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중개사무소를 두지 않아도 된다. 당연히 X입니다. 자, 휴업 환자는 당연히 중개업은 하지 않지만 등록의 효력은 살아있잖아. 폐업한 게 아니잖아. 그죠? 당연히 중개사무소 있어야 됩니다. X. 5번. 휴업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으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휴업은 6개월까지만 해야 되는데 요양, 징집, 또 취약, 또 이번에 임신 이런 사연들은 뭐 6개월을 휴가 초과할 수 있어 휴가능력에 연결이 되죠. 이해되죠? 그래서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그리고 학교 가는 거 취약이죠. 뭐 대학원에 진학하겠다. 그럼 당연히 6개월 초과하는데 여기에 임신, 출산도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도 뭐 이야기 하나마나 당연히 임신, 출산의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초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타당한 거 몇 번? 5번. 나머지들이 틀린 게 정리가 되죠. 9번 내려갑니다. 자, 인장등록도 제목 하나에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자, 인장등록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개공사의 인장등록서 타당한 것을 찾으시오. 1번.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제출합니다. 정확하게 들었죠? 지점에 관련되는 것은 모두 본점에서 처리합니다. 이때 2번 법인의 분사무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 규칙에서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분사무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당연히 제공할 수 있을 때 거기 때 소속 공인사는 상업등기 규칙에서 대표자가 보증하는 요거는 분사무소 책임자의 이야기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은 책임자 도장을 등록하는 거고 그때 소속된 공인중개사는 가로 세로 7에서 30mm 이내인 인장이죠. 그래서 그게 틀린 지문입니다. 3번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개공사 및 소공사 변경일로부터 며칠 내로 7일 내로 등록합니다. 요 7일이라는 숫자 굉장히 잘 나온다. 그죠? 숫자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시지만 숫자 문제는 하나 아니면 2개 나와요. 그 중에서 요거 제일 잘 나와요. 인장 변경 7일 하나 기억합시다. 4번 법인의 사원 임원은 모두 중개기의 살롱인장을 등록관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된다. 이것도 틀렸죠. 자, 자격증이 있는 임원, 소공사인 임원은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니까 인장을 등록하지만 일반인은 계약서를 작성할 수는 없으니까 등록할 필요는 없죠. 모두 했으니까 틀렸고 5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 자격정지 처분 사유한다. 개공사는 인장 등록 위반하면 업무정지, 소공사가 위반하면 자격정지죠.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타당한 건 몇 번? 1번 이렇게 정리가 됐고 이 법인에 관련되는 것은 모두 본점에서 처리한다는 것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서 여러분한테 요구합니다. 10번 문제로 들어왔습니다. 자, 10번 전속중개계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타당한 것은 전속중개계약 또 해마다 출제됩니다. 자, 전속중개에 대해서 타당한 것은 1번 개공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7일 내로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합니다. 이 정보 공개 의무 아주 중요하죠. 7일 내로도 중요하고 어디에 공개합니까? 또 거래정보망 주는 게 또는 일간신문 둘 중에 한 곳에 공개하죠. 5. 자, 2번 임대를 전속중개계약으로 의뢰받은 개공사는 중개대상물을 거래정보망에 공개하는 경우 공시지가도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때문에 X다. 그죠?
임대차일 때는 굳이 공시지가는 공개할 필요는 없다. 사고 팔 때 공시지가가 중요하지 임대차의 공시지가 의미 없죠. 세 사는데. 3번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이 다른 개공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중개 의뢰인은 원래의 개공사가 중개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된다. 자, 그때 지출한 비용 때문에 X죠. 다른 사람에게 의뢰를 하면 약속 위반이니까 수수료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합니다. X. 4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개공사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비공개를 요청할 수 없다. X. 소재, 지번, 지목 등은 공개하지 마세요 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X. 5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사는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도 거래 정보망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인적사항 절대로 공개하면 안 된다. 아주 단조롭지만 문제가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은 여러분들이 시험 치기 전날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100% 출제되는 단원입니다. 역시 오늘 우리 모의고사도 그렇게 출제될 수 있는 위주로 정상적으로 뽑았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11번 내려갑니다. 자, 11번. 공인중개사법에서 제시하는 거래 정보망에 대한 기술입니다. 타당한 것은 자, 이 전속중개계약이 한 문제가 나오면 바로 이어서 짝으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묻죠.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타당한 것을 찾으시오. 1번 국토장관은 개공사와 중개의뢰인 상호 간에 부동산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X예요. 항상 개공사 상호간이지 개공사와 의뢰인 상호간에 이렇게 문제 내면 무조건 틀립니다. 자, 2번 거래 정보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2인 정보처리기사 2인을 확보해야 된다. X 전부 다 한 명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거래 정보망 지정을 받기 쉽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개공사도 아니고 공인중개사 1인 그리고 정보처리기사 1인입니다. 그래서 X. 3번 거래정보사업자가 거래정보망에 거짓 정보를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보를 위반하면 1년에 1,000 갑니다. 4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자, 여러분 지정받으면 30일 내로 운영규정을 정하는 게 아니고 3개월 내로 정하죠. X. 자, 5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내로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된다. 당연히 X입니다. 자, 거래정보망은 얼마 만에 운영해야 된다? 1년 이내에 진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되는 사유 허운정해일 허윤정이가 해산해서 1년 동안 취소되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죠. 1년이었죠. 그래서 틀린 질문. 자, 타당한 것은 3번 이렇게 갑니다. 자, 이번엔 또 확인 설명 단원으로 접어들었고 또 우리 단원에서 확인 설명 빠질 수 없는 문제가 들어가죠. 자, 12번 개공사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에 대해서 타당한 것을 찾으시오. 자, 5번부터 볼까요? 개공사, 매도, 임대, 의뢰인 등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을 하면 그 사실을 누구한테 설명할까요? 매수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그래서 이 정답이고 여러분 이 지문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불응하면 설명하고 기재하여야 한다. 정확하게 돌았습니다. 자, 틀린 거 수정할까요? 1번 개공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하고부터 틀렸다 그죠? 의뢰를 받았을 때는 취득하는 자에게 물건을 설명합니다. 2번 개공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당해 중개대상물에 취득하고자 하는 자고 반대로 적었죠. 계약이 체결이 되면 양 당사자들에게 작성해서 교부합니다. 틀리게 되는 지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틀리게 만드는지. 3번 개공사는 확인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수 의뢰인, 임차 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여러분, 사는 사람한테 자료를 요구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자료라는 것은 물건의 자료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가 더 잘 알죠. 매도인, 임대인에게 요구합니다. 4. 확인 설명서에는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공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며 소공사가 서명 및 날인한 경우에는 개공사 별도로 서명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 X. 여러분, 소공사가 업무를 받더라도 소공사 자기가 했으니까 당연히 서명 날인하지만 개공사는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이 책임자니까 함께 서명 날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타당한 것 5번인데 5번에서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것 불응하면 설명하고 기재하여야 한다. 제목을 정확하게 익히셔야 됩니다. 13번 넘어옵니다. 자, 개공사가 거래계약서 작성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자, 물건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잘하면 그 다음 계약이 체결이 될 것이고 계약이 체결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문제로 접어들었습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1번,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계약서의 가장 기본 문제죠. 다운 계약서 작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반하면 상대적 취소 사유,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아주 정확하게 들었고 여러분 영업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상대적 취소 사유지 여기에다가 더하기 1년에 1000 하면 틀려요. 5. 2번 소공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만 서명 날인하면 된다. 틀린 거 아시죠? 개공사와 함께 서명 날인합니다. 3번 개공사는 중개가 완성이 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3년 동안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몇 년이죠? 5년입니다. 자, 거래계약서 몇 년 보관? 5년. 확인설명서 3년. 전속중개계약서 3년. 자, 보관하는 거 3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고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지금 하고 있는 거래계약서에 관련되는 것 위반하면 전부 6월 이내에 업무정지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면 업무정지 사유 14가지 중에 절반이 해석이 됩니다. 자, 이런 서명 날인하지 않거나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으면 전부 6월 이하의 업무정지입니다. 자, 그때 3년이 아니고 거래계약서는 5년이었죠. 4번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국토장관이 정하는 표준 서식에 따라야 한다. 법정 서식은 없다. 얼마나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국토장관이 서식도 정하지도 않았지만 정했더라도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반드시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5번 개공사가 중개를 완성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것도 틀렸죠.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여러분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건 맞죠? 안 하면 6월에 업무정지 받지만 그렇다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여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5번 지문도 틀린 지문. 자, 옳은 것은 1번으로 들어왔는데 여기 5번을 옳은 것으로 싹 유도하죠. 계약서 작성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14번 내려갑시다. 자, 14번 부동산에 관한 체결이 되면 거래신고를 하고 거래신고제에 대한 설명으로서 타당하지 않는 것은 부동산 거래신고도 요즘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참 거래신고제 공부 많이 했고 계약이 체결이 되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되고 거래신고를 하면 등기를 하기 위한 금인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계약이 체결이 되면 등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래신고해야 됩니다. 타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1. 거래 당사자가 개공사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공부할 때 이 거래 신고제에 관련되는 제재가 한 페이지나 되지만 전부 위반하면 500 찍으면 90% 맞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 신고제에 대해서는 500만 원 과태료가 준대 아닌 것이 2개 있습니다. 3천만 원짜리 과태료와 취득가액의 5%. 요거 2개만 고민하면 나머지는 전부 500 이렇게 정리합니다. 5. 지금 나오죠. 2번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를 하면 요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요거 아주 시험에 잘 나오고 별도로 기억하셔야 되죠.
5억짜리를 5억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4억으로 신고하면 거짓 신고죠. 위반되면 5%의 과태료입니다. 5. 3번 거래 신고에 관련된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요게 3천만 원짜리 과태료잖아. 그죠? 그래서 500원짜리라는 거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천만 원짜리 과태료 사유이고 이 외의 자료는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입니다. 전부 500이라 그랬잖아요. 그 아닌 거 딱 나왔잖아 지금.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5%, 그 다음에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요거 얼마? 3천만 원짜리입니다. 그 정도만 딱 체크하시면 나머지는 전부 500 과태료로 갑니다. 4. 부동산 거래 신고에 위반한 개공사에 대해서 신고관청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그 과태료 부과일로부터 며칠 내로 10일 내로 등록관청에 통보를 해서 그 개공사가 위반했음을 알려줘야 관리를 할 수 있겠죠. 10일 내로 등록관청에 통보해 줍니다. 5. 자, 5번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취득세 3배 틀렸죠. 위반하면 전부 얼마?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그래서 이 14번 문제도 여러분이 푸실 때 좀 공부가 약하신 분들은 좀 어렵다. 제재를 다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라니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했다 하면 500, 전부 500, 500, 500, 500 잡고 아닌 게 있다니까 2개.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3천만 원짜리. 그 다음에 거짓 신고는 취득가액의 5%. 그거 2개만 고민하면 됩니다. 특히 여기서 거짓 신고 100분의 5의 과태료는 시험에 거의 매회 나옵니다. 거짓 신고. 이 정도 정리하시면 충분히 해결합니다. 자, 15번까지 왔습니다. 중개사법령에서 개공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하였으나 아니 되는 금지행위를 부작위 의무로 합니다. 자, 여기에 타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에 딱 들어가면 3년에 3천만 원짜리 금지행위죠. 이 3년에 3천. 이 개공사가 미등기 전매행위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설사 양도 차익을 남기지 못했다 하더라도 개공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아주 중요한 판례. 차익이 남지 않았더라도 투기 조장 행위로 봅니다. 5. 3번 개공사에 대하여 직접 거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공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았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매도자가 우리 아파트 팔아주세요 하고 오면 개공사가 그 아파트를 살 사람을 구해서 중개를 해야 되는데 물건이 좋거든요. 내가 살게요 하는 것을 직접 거래 금지행위고 3년에 3천만 원짜리 의뢰를 받았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 다 맞죠? 틀린 거 찾아갑니다. 자, 4번 개공사가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보수의 명목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당좌수표를 받았으나 그 후 부도 처리되면 개공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아주 중요한 판례죠. 5. 그러니까 부도 처리되었다는 말은 결국 한 푼도 못 받았잖아. 그죠? 그런데 수표를 받을 때 초과해서 받았다면 금지행위로 본다라는 판례. 5. 다 맞네요. 틀리는 게 5번 들어오겠습니다. 개공사 갑이 매수인 을의 중개 의뢰를 받고 매도인 병과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였으나 을이 교통사고로 입원하는 바람에 한 사람, 을을 대리하여 병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X죠. 우리 금지행위는 쌍방 대리를 금지하지 일방 대리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5번 지문은 기출된 지문이기도 하고 하니까 익히셔야 됩니다. 자, 틀리는 것 답은 5번이고 일방 대리는 가능하다. 이것도 여러분들은 익히셔야 됩니다. 16번까지 넘어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상 의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타당하지 않는 것은 개공사 손해배상 책임이 개공사가 가입한 업무보정 설정금액 한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2억에 가입돼 있다고 2억까지만 책임지겠다 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2억을 가입돼 있더라도 손해 전액에 대해서 책임집니다. 자, 지역농협이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당연히 보증금액 2천만 원 이상을 설정합니다. 아주 독특하죠, 요거. 5. 3번 개공사가 공탁한 공탁금은 개공사가 폐업, 취소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3년 내로는 회수할 수 없다. 5. 자,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시효가 3년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영업을 마쳤다 하더라도 공탁금은 3년간 제한하겠다라는 내용.
4번 개공사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했다면 15일 내로 보증보험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채워놓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며칠 내로 채워넣으라고요? 15일 내로 채워놓고 영업합니다. 다 맞네. 틀리는 것 5번 들어오겠습니다. 자, 5번 법인인 개공사가 분사무소를 4개 설치하면, 자, 법인이 하나 있는데 분사무소를 4개 설치했대요. 그러면 업무 보정은 10억 이상이다. 틀리는 것 아시겠습니까? 법인은 얼마 가입하죠? 4억. 분사무소마다 2억씩. 그러면 합이 얼마? 12억을 가입해야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타당하지 않는 것, 틀린 것은 5번 이렇게 갑니다. 특히 이번에 이 금액들 법인은 4억, 분사무소마다 2억씩 가입한다는 것은 개정된 사항으로서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금액은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출제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셨다면 이어지는 문제 17번입니다. 자, 17번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입니다. 자, 이 제도에 대해서 가장 타당한 것을 찾으시오. 자, 타당한 것부터 볼까요? 4번. 개공사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등을 개공사 자신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당사자에게 정확하게 권고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아주 정확하게 돌았습니다. 이것도 하여야 한다면 틀려요. 자, 틀린 거 수정해 봅시다. 개공사 명의로 예치된 계약금 등은 당사자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전에 인출할 수 없다. 만든 것 같죠? X예요. 그래서 보증서를 제출하고 대금을 미리 수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중 하나의 기관에만 예치해야 된다. X예요. 신탁업자 등에게도 예치할 수 있다. 조금 까칠하죠. 이런 지문 익히셔야 됩니다. 출제된 지문이기 때문에 소개합니다. 신탁업자가 아니고 신탁업자 등에게 예치합니다. X. 3번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매도인 등은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등의 보증서를 예탁기관에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에 대해서는 미리 수령할 수 있는데 틀리는 부분이 계약금을 거래할 수 있는 매도 임대인은 해제되었을 때 이렇게 하면 틀리죠.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것은 자기가 원할 때 미리 수령할 수 있을 겁니다. 해제 때문에 틀렸고. 자, 4번은 맞는 지문이었고 5번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매도 임대인이 부담합니까? 매수 임차인입니까? 매수 임차인의 대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예치 제도가 준비되어 있죠. 자, 이 예치 제도는 이 4번 지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신의 명의 등으로 예치 권고하여야 한다. 틀리면 틀려요. 할 수 있다. 이걸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고 해놓고 문제를 서너 번 냈습니다. 4번 지문은 꼭 새기시고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는 중요성은 좀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18번부터 여러분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